메레테 러츠. 2019-20 시즌 GS 칼텍스 소속으로 한국에서 배구 생활을 한 외국인 용병입니다. 여자 배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만한 선수로 큰 키에 무엇보다도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선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리그가 조기 종료되면서 지난 3월 25일 본가가 있는 미국 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그녀가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질병역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점. 그녀는 선수 생활을 끝마치게 되면 질병역학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가 쓴 언론사 기고문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내가 한국에서 본 것. 그녀는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한국의 방역 성공 요인들도 물론 훌륭했지만 그녀가 느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절망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운동 후에 주된 관심사가 질병역학이고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 여기에 코로나가 발병한 초기에 한국에 있었다는 점은 그녀의 글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참고로 그녀는 다음 시즌도 재계약했습니다. 올해 말쯤이면 그녀를 다시 한국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른 아침 나는 놀이터에 죽어있던 새들을 경비원들이 묻는 모습을 목격하며 학교로 걸어갔다. 어릴 적 내가 본 그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할 이미지로 남아있다. 11살의 나는 정유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우리 가족은 주말에 마트나 DVD 상점 등을 들리고 구시가지 중심가를 돌아다니며 보냈다. 그런데 바쿠를 경험하면서 있었던 많은 기억들 중에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 바로 시내 여기저기에 새들이 죽어있던 모습들이다. 2006년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 시기에 조류독감이라는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었다. 그곳에선 그런 질병이 발병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당국은 별로 준비된 것이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나는 새들이 갑자기 무리에서 벗어나면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부모님은 나를 안심시키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나는 공포감을 이겨내며 이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비록 무서웠던 기억이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전염병에 대한 강한 호기심도 동시에 갖게 됐다. 2009년 돼지독감이 전국을 휩쓸었을 때 다시 한번 내 인생은 전염병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배구 토너먼트에서 상대방과의 악수가 금지됐던 것이다. 나는 이전보다 학문적 관점에서의 호기심이 더 커져갔고 이러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TV와 인터넷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20년 지금 우리는 모두 전염병을 겪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고문이 게재된 매체가 선수들 개개인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이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많은데요. 저는 이 선수의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왜 여자 배구 팬들이 이 선수를 보고 인성을 이야기하는지 그녀의 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질병역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뉴스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는 질병의 본질과 이를 치료하는 의약품, 그리고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전염병의 최전선에 있는 것은 나에겐 항상 꿈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내가 2018년 스탠포드에서 인류학과 질병역학을 전공한 이유다. 지난 여름 나는 배구 선수로서 서울에서의 기회를 잡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에서 한 시즌 동안 프로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긴장된 설렘을 안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삶. 처음에는 서울을 보면서 이 도시에서의 생활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었다. 도시는 매우 현대적이었고 무엇이든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인상적이다. 나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이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목격했다. 대학 시절부터 나는 전 세계의 새로운 발병 사례를 알려주는 전염병 관련 뉴스레터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작은 규모의 발생까지도 매우 신속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보고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읽은 것을 기억한다. 당시는 그 누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중국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는 코비드의 첫 번째 사례가 지난 1월 2일에 보고되었다. 이후 더 많은 케이스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모두 우한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개인 간 전파 사례는 비교적 느리게 증가했다.
그러나 2월 말로 접어들자 그 사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팬들이 매 순간마다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체육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매우 빽빽한 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선수들은 모두 같은 배구공을 만지고 있었다. 나는 중국의 확산 속도를 목격하면서 급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중국이 겪은 것과 정확히 같은 경험을 내가 있던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하게 될 것으로 봤었다. 이제 25살이 된 나는 또 다른 유행병의 한가운데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전염병 역학에 대한 나의 지식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걱정과 머릿속 시나리오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는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발병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이 그 진행 상황에 맞춰 탁월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이 글을 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나는 시즌 종료 후 미국을 향했고 텍사스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국만한 통제력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막대한 삶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 발병 초기 단계에서의 서울,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즉시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도시 전역에는 손을 씻고 마스크 쓰는 것을 포함한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포스터와 표지판, 그리고 경고문들이 빠르게 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그들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과학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가본 그 어떤 곳보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훨씬 더 존중받는다. 나는 여기서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읽는다. 설명하기 어렵고 내가 한국 문화 전문가는 비록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국가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중의 시스템이 있다. 선험자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된다. 사람들은 담당자와 전문가의 말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와 역학자가 경고했을 때 모두가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과거 한국은 메르스와 같은 그들이 대처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를 다루면서 그들은 전염병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테스트의 가치를 조기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는 대중이 신뢰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교한 범용 의료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다는 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 유행병을 대처하면서 드러난 그들의 이런 장점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싸움에 연합하고 단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온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검역과 사회분담 효과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어떤지 이해한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정책과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언론과 관리들은 전염병을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문제의 핵심 본질을 흐려버렸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정부에 대해 분개했다. 지난 3월 말 나는 한국에서 애틀란타를 거쳐 휴스턴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애틀란타 공항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그 어떤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충격을 받았다. 나는 코비드19에 영향을 받은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터미널로 들어가기 전에 검역과 관련해 통과해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이것이 CDC의 고향인 애틀란타에서 내가 겪은 일이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나는 온도를 측정하는 등의 검역을 받았지만 정작 도착지인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 들었다. 그녀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원천에는 존중의 문화가 있다고 봤는데요. 우리 사회에도 물론 제멋대로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납득이 되면 비교적 잘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휴스턴은 비행기에 탑승했고 이륙 전에 좌석의 팔걸이를 닫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물티슈를 사용했다. 그런데 내 옆 좌석에 텍사스 악센트가 있는 한 남자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야, 뭐하냐? 그건 미친 짓이야 라고 말이다. 나는 미친 짓? 이게 미친 짓? 전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도 그 남자와 같은 버전의 다른 모습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했다. 나는 이 질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나 코비드19에 관해서는 모두 한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코로나는 일반적인 감기나 규칙적인 오래된 독감과는 전혀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도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 저 역시도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60명대라도 찍힌 날이면 그 걱정도 더 커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잠시 그 느낌을 가라앉히고 숫자를 객관화해서 다시 보면 이러한 공포감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도 그들이 불어넣는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됩니다.